올해 추석 민심에 대해서 여야 모두 민심은 민생이라고 꼽았는데요. 민생은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정치는 이 브레이크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간 정치 외면을 넘어서 정치 혐오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이번 추석에서의 민심 화두가 좀 뭐였는지 참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제 미친 물가라는 단어를 많이 다뤘는데요. 네. 그 기름값이 좀 잡혀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보기가 겁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현안 관련해서도 말만 요란하지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전히 서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글쎄요,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민생, 협치 없는 민생이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생 경제 위기 대책위를 이제 꾸렸고요. 김태년 의원을 이제 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보니까 기초연금을 이제 40만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좀 뭔가 행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 이제 모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을 하면서 탄핵을 이제 암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네. 이제 정쟁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협치 없는 민생이 좀 계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진석 체제의 이 새 비대위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 윤석열 대통령 내부로서는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됐던 카드였긴 했는데 정작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을 조금 더 염두에 뒀지 비대위원장 바로 맡을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요. 이준석 그 전 대표와 이제 대립각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가처분 후유증이 좀 눈에 보이는 인선이었고 지역과 세대 이런 걸 좀 안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 이면은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어떤 실질적인 당내 의사결정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핵관의 좀 내부 교체 정도로서 의미를 갖는 비대위 인선인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부담이 있지만 비대위원 자리에도 좀 부담이 있나 봅니다. 이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2차 비대위원에도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대위원들 중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에서 정진석 비대위에서 연임이 되는 유일한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배경을 놓고 어떤 배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 과정에서 광주에서도 수많은 인사들이 캠프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정작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통령실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기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들 채용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만 이렇게 영전하는 거에 대한 이런 모양새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신문 연기 신청을 했고 일단 2주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하는 등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 비대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신문기일 연기가 된 걸 좀 짚어보면은 내용을 봤더니 지금 가처분이 총 4건인데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 개정과 관련된 건 내일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이 되고 네. 정진석 비대위 출범과 관련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2주 뒤인 28일 날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당원 개정과 관련된 건 지난번부터 계속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답을 좀 찾았기 때문에 심리를 좀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전진석 비대위의 신문 연기를 한 거 부분은 이제 권성동 대표의 원내대표 사퇴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나서 28일 날 좀 진행을 하겠다는 좀 보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 원내대표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누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내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검찰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책임을 좀 뒤늦게 묻는 형태가 돼서 윤핵관
세력이 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부랴부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윤핵관 세력 내부에서의 좀 세력 교체가 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서도 윤핵관 세력이 유지가 되는 인사를 좀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개파를 지금 세를 형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내부이기 때문에 뭐 윤상현 의원의 좀 원내대표 입성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게 1년 전이었는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번 추석 연휴 직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허위사실 유포 기소를 이제 민주당에서 기계적 기소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1년 만에 입장을 바꿔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기계적 송치라는 비판을 좀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보완 수사를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좀 핵심 관계자 뭐 증언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뭐 지난주 추석 연휴 직전에 기소 이후에 송치는 누가 보기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송치가 됨으로 있어서 여권에서 얻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듭 영수회담을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좀 응하고 나서 영수회담 얘기를 하자라는 이런 효과가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계적이든 아니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동안 우려가 됐었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기가 잘못한 게 또 있겠냐 이런 말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선거법 이외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좀 추가가 되고요. 그 다른 혐의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리스크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택한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여권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의 이제 분당 리스크를 이제 현실화시키는 거죠. 민주당에서 문제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당을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로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지금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정계 개편을 주도를 하게 되면은 탄핵 이슈가 불거져 나온다는 걸 좀 그 대응 카드로서 좀 이렇게 찔러넣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 민생과 특검 투트랙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된 지금 상황에서 이 민생까지도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민생행보는 180석을 압수되어가지고 법안으로 이제 푸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서야 이제 새 후보가 이제 지명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은 여권 또 정부가 지금 그 민생행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하지만 여권에서의 투트랙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얘기냐? 이재명 대표는 그 검찰발 이제 좀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한 트랙이 있고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도 흔히 모피아라고 얘기했던 기획재정부 그 관료들이 예산을 이유로 좀 민생 행보를 좀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재부 관료들이 나서 가지고 민주당을 대응하는 이런 여권발 투트랙이 곧 좀 출현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역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이 광주 서구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받았는데 선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대표가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복수의 후보가 여전히 경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서구 을에서는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도 좀 경선 채비를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정도 지나고 이제 뭐 국감 정도가 지난 다음에 10월 말 정도,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 경선이 아마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주 복합 쇼핑몰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추경호 장관 얘기를 듣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피아 투트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런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그 권성동 의원이 자초위기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좀 앞서 나가서 썼을까라고 했는데 정부 재정 투입을 좀 안 하기 위한
위한 사전포석으로서 좀 표현을 했다라는 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광주에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그럼 어떡할 거냐, 복합 쇼핑몰이 왜 정부에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사안인 거냐 얘기를 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중앙공업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그 유치를 하려는 기업에서 그 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